오늘은 민주당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모셨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국민 아래의 김두관입니다. 요즘 정당 정치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치를 안 한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경남도지사,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내고 이번에 자칫하면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민주당이 이런 공고한 처지에 처했을까요? 배나와 핵심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정파주의와 패권주의, 담합과 밀실거래, 지역주의에 기대보는 모신주의가 아직도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SNS와 21세기 만민공동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성장해온 김두관, 이장에서 군수를 거쳐 도정과 장관으로 국정까지 책임졌던 김두관, 항상 소통하고 국민 아래에 있었던 저 김두관이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최초로 야당 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참패와 대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2기 유신 정권의 출현을 막기 위해 김두관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중산층은 피폐해지고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공동체의 희망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절망의 한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개천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사회권력 교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나라를 만들 통합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소수 특권층 중심의 사회권력을 다수 중산층과 서민에게 넘겨주는 선거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서민과 함께 시작했고 아래에서부터 지방과 함께 성장한 저 김두관만이 사회 권력을 교체하고 경제민주화를 앞당길 적임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두가 그럴듯한 공약을 내겁니다. 그러나 집권 후에는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혀서 보통 1년 안에 타협을 하고 맙니다.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김두관은 다릅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경험하면서 저항은 최소화했고 혁신은 극대화했으며 통합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남북평화정착이라는 시대의 요청은 저 김두관이 제일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절망한 앞에서 고통받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기분 좋게 출근하는 아침을 열어드리겠습니다. 2012년을 점령하려는 김근태 의장님의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개혁을 저 김두관이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어제 형님과 청와대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주변 측근 비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각 총사퇴와 거국 국민내각 구성 등을 요구했는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통령 측근 비리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 측근들, 친인척 비리로 얼룩져야 하는지 정말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책임감 있게 사과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역대 87 체제 이후에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 때문에 임기 말에 아주 대통령 본인도 곤혹스럽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가족 담당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비리가 계속되는 걸 보면 대통령 중심제가 갖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청와대와 분리해서 지인적 비리, 측근 비리를 특별하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독립된 기구를 좀 만들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형제들이 오남 1년이고요. 주로 이제 뭐 생선가게도 하고 빵집 주인도 있고 경비원도 있고 강부도 하고 택시기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12월 내신에 승리하면 국정을 맡게 되는데 누군가가 그런 걱정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수장관 도지사를 하면서 제 친인척에게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이득을 줘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동생이 좀 야박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친인척이라든지 측근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국정 운영을 하는 정부가 전반적인 뭐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잘못해서 국민의 신망을 잃기도 하지만 특히 친인척 비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정부가 도덕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할 수 없는 게 저희들 경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친인척 문제를 전담할 별도 관리기구를 좀 만들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내고 또 형제들에게 특별하게 또 대통령이 당부도 하고 또 청와대 또 친인척 비리가 없는, 그래서 끝까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고요. 저를 계기로 해서 또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에서 하셨는데 재직 중에 비리의 유혹을 7년 행정부 장관 7개월, 도지사 2년 7일을 했는데요. 또 정무직, 선출직 공직자다 보니까 다 인사권자 공무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또 도지사가 인사권도 갖고 있고 인허가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권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혹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라는 걸 통해서 공직자가 되기 때문에 또 선거라는 게 많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굉장히 돈이 안 되는 선거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 돈이 들어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유혹을 느끼는데요. 제가 좀 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원칙을 지키며 잘 버텨왔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 군수도지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 용도를 변경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주거지역인데 주상복합 지역으로 이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주면 그 지대값이 2천억짜리가 2조가 되기도 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최종 인사 결재권자인 인허가권자인 시장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과장 또 일선 부서 6급 7급 공무원들까지 총체적으로 로비를 해서 이 로비를 버티는 공직자가 많지 않아서 저도 뭐 중간에 구속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저는 버티긴 했습니다만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로도 이렇게 공직 비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또 인사권자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도 자기 자신 함께 가게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욕을 넣겠지만 저는 잘 이렇게 넘겼고 또 꿈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직하게 해왔습니다. 내용에 보면 재산이 7,900만 원 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서민으로서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주체로서 지금 연세가 50대 중반이신데요. 재산이 없다는 게 꼭 그렇게 자랑만일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재산이 1억도 안 되시는지 군수, 장관, 지사 하면서 월급을 받으셨을 텐데 주로 어디다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그 안에도 그런 의문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이제 군수는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정도 하면 연봉을 다 모으면 한 3억 5천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마치고 퇴임을 하니까 제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이 3억 5천 중에서 한 2억 5천은 쓰고
1억 정도는 남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요. 선출직 공직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여러 가지 선거 조직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월급을 상당히 받아도 쓰임이 많고요. 또 제가 군수되기 전에 논밭도 좀 갖고 있었지만 남해라는 지역에서 이제 지역운동을 하면서 책사랑 나눔처럼 노수대 예전도 하고 농민의 사무국정도 하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회운동들을 했었는데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또 남해 신문을 경영하면서 제 논밭을 팔아서 다 이제 신문사 경영 이런 데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어진 상태에서 공무원을 쭉 해왔는데요. 제 10년 공무원 경험을 보면 공무원 생활을 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보입니다. 제 경험은 도저히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게 제 경험인데 그렇고 사실은 지난번에 그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너무 돈 모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6조 되는 도정을 잘 경영할 수 있나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제가 공직을 이용해서 뭐 돈을 모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또 월급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이제 그 사람 관계도 넓고 사람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늘 부족했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책도 제가 냈습니다. 큰 선거를 하면 그 아무런 상당한 자금들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전혀 이제 이렇게 그 자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책을 출판할 때는 도지사 선거를 나갈 때나 또 총선에 나갈 텐데 또 이번 대선 출마할 때인데 출판 기념회라는 게 제 공직 생활이라든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제 철학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솔직히 말하면 현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또 출판을 통해서 또 책값도 좀 이렇게 모으고 이런 깨끗한 돈으로 이제 선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다닙니다. 제 꿈이 이제 어릴 때부터 스포츠 선수였다가 중간에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경남대 1학기를 마치고 올 3월달에 영국에 일단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도정을 맡고 있을 때라서 1년 정도는 제가 학비를 부담해줘야 됩니다. 1년 지나고 정식으로 입학이 되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다니겠다는 각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그 아들 뜻을 막을 수가 없어서 올해 영국 3월달에 영국에 지금 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주실까요? 네, 그 출마 선언문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특권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이장, 군수, 장관, 지사회 그리고 이제 변화의 그 대통령 예비 후보까지 나오시는 이런 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나라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애초에 특권공화국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데서 출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뭐 그런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를 쭉 이렇게 한번 진단해보면 워낙 이렇게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우리가 신문 일면에 일제히 났습니다만 은행의 대출 이자도 저학력 또 초등학교, 중학교를 오신 분들한테는 대출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대출이 됐다 하더라도 이자율을 훨씬 더 비싸게 아마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할까 싶어요. 우리 한국이 이제 고도 성장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7번째 아마 가입을 했을 겁니다. 25시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2만 불 소득이 넘고 5천만이 넘는 전 세계 7개 나라 정도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도 좀 역사를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압축 성장에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서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커졌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극화를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플라톤의 공화국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 뭐 여러 가지 내용, 정의로운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한 나라 안에 정말 부자와 아주 극빈층이
공존하면 그것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공화국이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 양극화, 고의 편중, 또 대기업 위주의 정책, 경제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또 어쨌든 그 성공한 특권층 1%가 자기들은 위로 올라갔다고 그냥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99%가 계층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것을 잇는 사다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빗대서 비판한 것이 대한민국 특권공화국이라는 것이지, 저는 민주공화국에 정말 충실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고 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봐야죠.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지금 달성이 됐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금 많이 남아있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완성하는 문제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